보글보글 끓는 물에 면을 넣고 마법의 가루 스프를 탈탈 털어 넣을 때 퍼지는 그 자극적이고 짭조름한 냄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냄새 앞에서 이성이 마비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밤 11시 출출할 때 먹는 라면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라면이 가장 맛있을 때는 배고플 때가 아니라 주머니가 가벼울 때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마트 진열대에서 라면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를 보고 경기의 흐름을 읽기도 합니다.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질수록 라면 회사의 공장은 더 바쁘게 돌아가는 기이한 현상. 고작 1,000원짜리 인스턴트 식품 안에 환율 전쟁과 국제 유가 그리고 주식시장의 심리까지 모두 담겨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모두의 경제학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소울푸드이자 가장 정직한 경제지표인 라면, 그 꼬불꼬불한 면발 속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의 비밀을 아주 맛있게 끓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라면을 단순히 간편한 한 끼 식사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라면의 탄생 자체가 경제적 결핍의 산물이었습니다. 시계를 1960년대로 돌려봅시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굶주리던 시절, 쌀은 너무나 귀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쌀을 아끼기 위해 밀가루 소비를 장려하는 혼분식 장려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라면, 삼양라면입니다. 당시 가격은 단돈 10원. 꿀꿀이죽을 사 먹느니 깨끗하고 얼큰한 라면을 먹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라면은 제2의 쌀이 되었습니다. 즉, 라면은 태생부터 배고픈 자들을 위한 구황작물이었고 서민의 배를 채워주는 경제적 구명조끼였던 셈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라면의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열등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늘어나는 재화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돈 많으면 스테이크 썰지 굳이 라면 안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비싼 외식을 줄이고 마트로 달려가 라면 번들 상품을 집어듭니다. 실제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 라면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그 암울한 시기에 라면만큼은 호황을 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쟁여두기 쉬운 라면을 창고에 쌓아둡니다. 라면 박스가 쌓여 있는 것을 보면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뉴스에서 라면 판매량 급증이라는 헤드라인이 뜨면 그것은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라면 한 봉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글로벌 경제가 얽혀 있습니다. 라면 봉지 뒷면의 원재료명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면의 주 원료인 소맥분, 즉 밀가루는 미국이나 호주에서 옵니다. 면을 튀기는 파묘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옵니다. 국물 맛을 내는 각종 향신료도 대부분 수입입니다. 사실상 물과 노동력을 제외하면 라면은 90% 이상이 수입산으로 이뤄진 글로벌 상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환율과 국제정세에 목숨이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라면을 집을 때 지구 반대편의 뉴스를 떠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 세계의 빵바구니라 불리는 그 지역의 밀 수출이 막힙니다. 그러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이 폭등합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가 자국 물가 안정을 위해 파묘 수출을 금지하면 기름값이 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킹달러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져 원재료를 사오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내 밥상 위에 라면 한 그릇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단순히 라면 회사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의 나비 효과가 내 밥그릇까지 날아온 결과인 것입니다. 라면 가격 인상은 곧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우리 식탁을 덮쳤다는 공습경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라면 가격을 아주 예민하게 관리합니다. 라면은 정부가 지정한 집중 관리 품목 중 하나입니다. 다른 건 다 올라도 라면값만큼은 억누르려고 합니다. 라면값이 오르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확 뛰어버리고 이는 곧 민심 위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라면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일종의 공공재 취급을 받는 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원가는 오르는데 가격은 마음대로 못 올리니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꼼수가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슬그머니 면의 중량을 5g 줄이거나 건더기 수프의 양을 줄이는 식이죠. 예전보다 양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라고 느끼셨다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경제적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수시장에서 1,000원짜리 눈치 게임을 하던 한국 라면이 이제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수출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온 짜파구리가 전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속의 삼양라면 그리고 유튜버들의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이어지면서 한국 라면은 이제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가장 힙한 K푸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작년 라면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나 자동차 못지않은 엄청난 경제적 성과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해외에서는 한국 라면이 결코 저렴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마트에서 한국 라면은 현지 라면보다 2, 3배 비싼 프리미엄 제품으로 팔립니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팝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는 경험이자 훌륭한 한 끼 요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내수 시장의 한계를 수출로 극복하고 저렴한 한 끼라는 프레임을 깨고 문화 아이콘으로 거듭난 라면 산업. 이것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가장 훌륭한 경영학 사례가 아닐까요?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라면을 한번 바라볼까요? 주식시장에서 라면 관련주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불립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오히려 라면을 더 찾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수들은 한 가지 패턴을 더 읽어냅니다. 바로 원가 스프레드 투자법입니다. 라면 회사의 이익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판매 가격 빼기 원재료 가격은 이익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밀가루, 팜유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 라면 회사는 명분이 생깁니다. 원가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하고 라면 가격을 100원 올립니다. 욕을 좀 먹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끝나거나 작황이 좋아져서 밀가루 가격은 다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번 올라간 라면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거 보셨나요? 절대 안 내려갑니다. 이것을 가격의 하반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판매 가격은 인상된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데 원재료 가격은 뚝 떨어집니다. 그 차익만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라면 회사의 주가는 신고가를 갱신하며 날아갑니다. 그래서 똑똑한 투자자들은 뉴스에서 라면값 인상 소식이 들리면 욕을 하는 대신 조용히 라면 회사 주식을 사 모읍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꺾이는 시점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100원 오른 라면값에 분노할 때 누군가는 그 현상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타고 자산을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와 자본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물론 라면 경제학에도 어두운 면은 있습니다. 라면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밥족이 늘어나고 여유롭게 요리해서 먹을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청년들, 쪽방촌에서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노인들, 라면의 판매 그래프가 우상향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고독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라면은 우리에게 3분의 미학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3분의 조급함도 심어주었습니다. 빨리 끓고 빨리 먹을 수 있는 라면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기다림을 참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투자도 라면처럼 3분 만에 대박이 나길 바라고 성과도 당장 눈앞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경제는 그리고 진짜 부는 뚝배기처럼 천천히 끓어오르는 법입니다. 라면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조차 지루해하며 젓가락으로 면을 휘젓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단타 매매에 중독된 주식시장의 개미들과 닮지는 않았을까요?
라면 국물의 나트륨 함량을 걱정하면서도 국물까지 싹 비우게 되는 그 중독성처럼 현대 자본주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줍니다. 더 맛있는 신제품, 더 매운맛, 더 새로운 트렌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라면을 찾는 본질적인 이유는 따뜻한 포만감입니다. 화려한 토핑이 없어도 계란 하나 파 송송 썰어 넣은 그 소박한 한 그릇이 주는 위로. 어쩌면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곳도 화려한 수치상의 성장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잘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포만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라면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닙니다. 지난 60년간 한국인의 배고픔을 달래주었고 IMF의 시름을 함께 견뎠으며 이제는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 꼬불꼬불한 면발 사이사이에는 우리 아버지의 땀과 어머니의 절약정신,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희망이 모두 엉겨붙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끓이는 라면은 단순한 야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축소판이자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낸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저렴하지만 가장 확실한 보상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끓여본 이 쫄깃한 라면 경제학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맛있는 경제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면이 불기 전에 눌러주시는 센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면은 끓이는 사람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물의 양, 불의 세기, 스프를 넣는 타이밍에 따라 전혀 다른 요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은 월급, 똑같은 경제 상황이라는 재료를 가지고도 누군가는 불평만 하며 맛없는 인생을 살고 누군가는 공부와 투자라는 스프를 적절히 배합해 훌륭한 부의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살림살이는 팍팍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라면처럼 유연해져야 합니다. 딱딱한 생라면은 부러지기 쉽지만 뜨거운 물을 견뎌낸 라면은 부드럽고 쫄깃해집니다. 위기의 뜨거운 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을 더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숙성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배고파서 먹는 라면이 아니라 정말 그 맛이 그리워서 웃으며 먹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라면 옆에 랍스터도 한 마리 곁들일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의 경제학은 언제나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경제 지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다이어트 걱정 잠시 접어두고 나를 위해 따끈한 라면 한 그릇 어떠신가요? 물론 계란은 필수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